네, 안녕하세요. 네,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를 공부하실 때 아예 이제 틀을 이렇게 잡으시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자적 영역이랑 그리고 이제 권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권리와 용역 같은 부분은 대리납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재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만 과세가 된다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 사업자만 과세가 된다 그랬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재와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재와의 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자, 비사업자 가리지 않고 다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와는 다르게 이제 재와 중에서도 권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과세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세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권리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 신고할 수 없으니까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공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납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고, 권리랑 동일하게 이제 용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과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자, 비사업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이제 권리 공급받는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자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 중에서도 대리납부 특례도 물론 적용이 되죠. 대리납부 특례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요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은 전자적 영역에 대한 특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사업자를 통해서 국외사업자가 직접 국내 어떤 소비자들한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제도로만은 부족하다.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너희가 국외에 있지만 국외 사업자지만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신고를 해라. 이런 게 간편 사업자 등록 제도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사업자 그리고 비사업자 재화의 수입과 관련한 거는 이제 공급 받는 사람이 대리납부하는 거, 여기에는 비사업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한 국외 사업자가 이제 국내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때 그때는 국외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적용지 임야 또는 염전의 임대업, 이런 것들은 부동산 임대업 같아 보이지만 용역에서 일부러 제외시켜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와 더불어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이제 부동산 상해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것들은 임대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외되는 것들, 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법은 다 제외가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를 내는 게 아니라 밑에 별표를 냅니다.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그리고 전통차 제조, 그 밖에 유사한 활동, 이런 것들은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에서 제외가 되는 재화의 공급인 거죠. 용역의 정의를 보시면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이런 것들인데 재화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용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주거용, 비거주용 부동산을
이제 자기가 직접 건설해가지고 자기가 판매를 할 때 그때는 사업 목적으로 뭐 중개를 하거나 하더라도 건설을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를 판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상 목적으로 한 가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서 그냥 지문에 나왔을 때 눈에 익혀놨다가 맞다라고 고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납세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로 간이가세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 간이가세자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항상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1억 400만 원 요거는 외우시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이 1억 4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8천만 원부터 그 130% 금액까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현재는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억 400만 원만 외우셨다가 작년처럼 이제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고르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8천만 원이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이것도 나오지 않은 이제 지문이긴 한데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 기준으로 이때는 판단을 한다. 예, 미등록했을 때. 그리고 신규 사업자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을 하면 간이가세 다 됩니다. 다만 일반가세가 적용이 되는 사업 업종만 아니면 되죠. 예,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이랑 과세 유용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8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좀 지문에서 포인트로 나오는 것들은 그 신규 양수 휴업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신규 양수 휴업 세 가지 모두 12개월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배제 기준은 배제 업종을 잘 외워두셔야 되고 예, 배제 업종을 외워두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예, 배제 업종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지문에서 쉽게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과세기간 및 과세 유형의 변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세 기간을 판단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면 일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개시일이 업종별로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예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최초로 이제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된 날부터 사업 개시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 개시일 전에 또 자기가 투자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액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요 이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을 정하는 그런 특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을 산정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지문은 합병 분할과 관련된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법인의 변경 등기일 그리고 분할 법인의 변경 등기일 기준으로 이제 폐업일을 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런 것들이 소멸한 그 합병 법인이나 아니면
분할법인, 기존의 법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멸한 경우에는 반대편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 등기일 아니면 합병법인의 설립 등기일, 방금 말씀드린 게 잘못됐는데 합병법인의 설립 등기일이나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소멸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소멸됐을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의 변경 등기일 그리고 분할법인의 분할 변경 등기일 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때를 폐업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잘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청산 회생 절차 중 법인,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후순위로 좀 넘겨두시면 되고, 이 부분은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산일부터 365일, 이 두 마디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빠른 날로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별표가 그 요건이 됩니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지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무조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직권 말소 사유.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는 직권 말소 사유가 되고, 그리고 폐업일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폐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원칙이다라고 해도 틀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들, 간이가세와 일반가세 기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가세랑 일반가세 기간의 변경은 그 다음 날, 다음에 7월 1일부터 이제 변경이 된다 그랬죠. 여기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1년 기준이 있으면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요걸 반을 나눠서 7월 1일부터 요때부터 변경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변경이 되는 게 다 변경이 되느냐? 그렇진 않고 그 다음 가세기간부터 변경이 되는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미달이나 초과 사유가 있겠죠? 초과 사유. 다음 가세기간부터 변경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었다. 다음 가세기간이라 하면 여기에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때부터 변경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변경이 되는 사유는 딱 하나. 이제 일반가세 사업장을 둘 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이제 배제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일반가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간이가세 배제가 되는데, 일반가세 사업장을 이제 두게 되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간이가세 사업장만 계속 가지고 있어서 간이가세를 적용받다가 일반가세 사업장을 두게 됐다. 두게 됐다면 이때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나 빼고는 다음에 7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 경정 받아가지고 초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정 경정 받았을 때, 결정 경정 받았을 때는 초과 사유가 이때 있는 게 아니고 결정 경정일이 이때 있다. 결정 경정일이 이때 있다. 그러면 요때가 초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때가 초과 사유가 돼서 그 다음에 있을 때 쪽에서 7월 1일부터 이때부터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또 하나 더 있죠.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달까지는 간이가세를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가세를 적용이 된다라는 거 딱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업장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장이란 이제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고정된 장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퉁쳐가지고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업종별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고, 혹시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광구 밖에 있으면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기준으로 해서 그 광구마다 광업원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광업원부 내에 첫 번째로 적혀 있는, 첫 번째로 등록된 광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제조업은 아까 전에 과세기간을 판단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은 그 제품을 제조를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 장소를 판단할 때는 그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완성 기준으로 갑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 장소는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저유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제품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들은 이제 본점이나 등기부상 소재지나 아니면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본점이 아니어도 되죠. 그거 첫 번째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 뭐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이제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면 등록된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등록된 기준. 그래서 답번 보시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된 거죠.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 그러면 등록한 사람이 있고 다른 개인이 있는데 등록한 사람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라 그랬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좀 더 이제 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있어도 이제 다단계 판매원도 따로 이제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원의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3번이랑 좀 다르게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 동일합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해서 업무를 지역별로, 굳이 이제 지역별로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이랑 다르게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부동산 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부동산 상의 권리라 하면 뭐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만 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특정한 사업자들, 예를 들면 뭐 SH나 뭐 LH나 뭐 국가기관 사업들,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임대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기관들도 부동산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등기를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업무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제와 관련한 사업장은 세관의 수혜지로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직매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 두는 그 사업장은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하치장이랑 임시사업장은
뭐 명칭이랑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설치 신고, 개설 신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지만 요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하치장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보관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되고, 임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에는 과세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별표 보시면은 직매장에 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죠. 일단 주로 나오는 거는 사업자 등록 이제 신청 후에 이제 발급 기한. 발급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발급 기한은 2 플러스 5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5일이란 이제 뭐 보정 요구했을 때 그 기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플러스 5일은 그 사업장의 현황 확인이 필요할 때, 공무원분들께서 현황 확인이 필요할 때 그때는 5일. 그래서 옆에 확인이라 적혀 있죠. 보정 요구를 할 때 이제 뭐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잘못 적은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는 플러스 10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이 기간 잘 기억하시면 되고, 변경 기한도 좀 잘 나오죠. 변경 기한, 상호나 뭐 도메인, 사이버 명칭 이런 것들 변경할 때는 당일에 바로 발급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신고일부터 2일 이내. 그러니까 2일 이내라고 하면은 당초에 이제 발급 기한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말소는 어떻게 되느냐? 말소는 아까 말소 사유가 있었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 개시 전에, 그죠?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러면 폐업의 의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도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거랑은 달리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휴폐업 신고를 해서 이제 말소를 진행을 합니다. 휴폐업 신고란 그 납세자가 먼저 자신 신고해가지고 나 이제 사업자 등록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약에 합병을 했다 그러면 법인 합병 신고서랑 사업자 등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의, 직권 말소의 사유가 있겠죠. 직권 말소의 사유를 보시면은 뭐 당연히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그 말소를 하면 되는데, 이제 사실상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도 발생했거나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 소재 불명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 할 수 있고,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폐업했다 그러면 요것들은 직권 말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거 둘 이상의 과세 기간을 신고 안 했을 때, 이때는 사실상 폐업을 했다면 이때도 직권 말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것도 충분히 지문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업신고, 휴폐업 등 정정 등 일체 신고를 했을 때 부가세법에서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를 통해서 다단계 판매원이 신고를 하는 것, 등록신고 하는 것도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한 것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는 이 사업자 등록 정정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재화의 공급 및 수입,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죠. 예,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한 문씩 나오죠. 이것도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뭐 매매, 가공, 교환, 현물 출자까지 다 제외 공급이다라는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이제 제외 공급에서 제외되는 거 중에서 특정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 대한 원료의 무한 만출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외 공급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영세율이 혹시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 공급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석유공사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셔야 되고, 보세구역 내 특정 창고의 창고증권의 양도 예,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지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창고를 하면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의 지정 창고 아니면 이제 그 조달청의 창고,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요 두 가지의 창고증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그 제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예. 기본적이라는 말은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혹시라도 이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지막에 이제 돌려받을 때, 예, 물건 돌려받을 때 딱 한번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근데 요 중에서도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요 반환 받아서 요 물건을 받아서 이제 보세구역 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를 하려고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 경우는 또 다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 일단. 예, 왜냐하면 그 다른 사업자한테 인도할 때 그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제외 공급으로 과세를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까지 세 케이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매 수용 현물 출자 중 법정 공매 경매 수용 매도 청구,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예. 조세의 물납, 신탁전의 설정, 종료 변경에 의한 이전, 예. 당연히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사업의 양도 관련한 것은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그 과료 부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 미수금, 미지급금, 업무무관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원래 포괄적으로 양도를 해야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개념에서는 이 미수금, 미지급금, 업무무관 자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양도를 해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라고 봐준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재화의 수입, 예, 재화의 수입과 관련한 것은, 예, 첫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외국 선박 채집 수산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착한 물품이나 아니면 뭐 영의 공에 상관없이 이제 외국 선박에 의해서 채집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은 국외의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국내에 들여오면 그러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죠. 선적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이다. 예, 선적되었다면 국외 물품이고, 선적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일단은 국내 물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구역이 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겠지만, 예, 이렇게 배가 있고, 예, 배가 있고 보세구역이 있다 그러면 요 물품이 이렇게 나가다가 수출신고 수리했어요. 수출신고. 예, 수출신고 수리까지 끝냈어요. 근데 선적까지는 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은 달리 이제 요거랑은 달리 수출신고 수리되고 선적까지 했어요. 예, 선적까지 해서 다시 내립니다. 예, 선적까지 해서 다시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공급에 관한 것 자주 나오죠. 이거는 과세 표준이랑 같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사용 소비 증액 산존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고, 사용이라고 하면은 그 면세 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의 사용, 사업이 아닌 것의 사용 이렇게. 그리고 소비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거, 아니면 뭐 직원들이 소비하는 거. 그리고 사업상 증여, 증여라고 하면 이제 거래처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고객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증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잔존이라면 이제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재화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일단 소형 승용차 자체가 있을 거고,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 보셔야 되고, 소형 승용차 자체를 만약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됐다. 과세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래서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되네요.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매입세 공제 안 됐으니까 과세가 안 되죠. 근데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것들은 뭐 개소세가 과세되건 말건 일단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될 때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승용차 자체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유류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자기의 자가용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만약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였다면 그런 것들로 사용했을 때는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외워보시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소형 승용차 자체를 개소세가 부과가 안 됐어요. 부과가 안 된 상태였다. 만약에 안 된 상태였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부과가 안 된 상태였어요. 매입세 공제가 됐고, 그러면 다시 이게 간주공급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소형소비차 정리하시고, 나머지 사용소비증인존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좀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제외되는 것들, 일단 작업복, 작업무 및 작업화 이런 것들은 뭐 명백하니까 넘어가시면 되는데, 2번 직장연회 및 직장문화 관련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서 이제 옆에 좀 약간 필기를 해놓으시면, 직장연회나 직장문화 관련 재화 중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할 때 요 직원분들한테 뭐 단체 티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단체 티를 제공하건 단체 물품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 그러니까 이제 소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같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불특정 사람한테 추첨을 해서 이제 경품을 지급했어요. 그 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경품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은 간주공급으로 과세.
그리고 뭐 단체티 이런 것들은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게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체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각 목별로 한 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초과액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본 보시면은 경조사와 관련한 것들 10만 원, 그리고 나온 보시면은 설날과 추석 관련한 것들, 그리고 다본 보시면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한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나다가 이렇게 묶여 있었죠. 예, 나다가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예, 분리가 돼서 각각 10만 원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증여. 예. 증여에서 제외되는 것들 경본품 자주 나오죠. 예, 경본품이랑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그리고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 표준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외워두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나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